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일제강점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박수, 박수, 박수.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하고요. 3, 40년대에 해외에서 어떻게 독립 준비를 하게 됐는지 세계 단체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주제 37에서 봤던 요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해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1910년대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했죠. 자, 20년대는 자 보세요. 봉훈청간대자 삼미통 이렇게 봉훈청간대자 삼미통 순서 좀 알아두라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맹활약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삼부가 결성이 됐다가 요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이렇게 남만주 북만주 각각 예,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왔는데 자 오늘의 핵심 질문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조선의용대라는 군대가 나오고 한국광복군이라는 군대가 나올 거예요. 수능에서는 주로 한국광복군을 많이 다룹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30년대 키워드는 한중연합작전, 그 사례가 되는 전투를 좀 살펴보면 좋겠죠. 40년대 광복 준비를 했던 세 개의 단체 공통점도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30년대 항일연합전선 플러스 광복준비 이게 이제 3, 40년대의 해외 무장투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 이어가자면은 북만주에는 한국 독립군, 남만주에는 조선혁명군이 결성이 돼 있었습니다. 1931년도에 만주 지역을 일본군이 불법으로 점령하는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중국군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과 중국군의 연합 전투로는 영능가, 또 흥경성 전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자, 만주 지역은 중국 땅입니다. 이 중국 땅을 일본이 잡수셨어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졌겠죠. 그때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까 일본군이랑 싸우고 있는 조선인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같이 연합을 하면은 조금 더 손쉽게 목표를 이룰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30년대 초반에는 한중 연합 작전이 전개가 됐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쌍대영흥 경성 전투가 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죠. 그러다가 1년 후에 일본이 이 만주 지역에다가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가 되자 요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좀 힘들어진 거예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숨어 지내느냐 또는 다른 곳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조금 약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느냐 이런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의 독립군들이 자 여기 만리장성이 있죠. 만리장성 남쪽 지역을 중국 관내라고 부르는데 관내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 지역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오른쪽에서 살펴볼 사람들은 이게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30대 후반으로 되는데 자, 요 지역 만주 지역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했던 그런 연합부대가 동북 항일 연군입니다. 동북 지역 중국을 기준으로 동북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 항일 일본에 저항했다. 연합 군대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군대예요. 자, 동북 항일연군이 게릴라전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관내 지역으로 이동했던 이 독립군들이 1937년도에 통합된 당인 민족혁명당을 결성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열단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즉 공산주의 계열이죠. 그다음에 민족주의 계열 같이 연합을 해서 만들었던 단체예요. 그런데 주도권을 의열단계와 사회주의 계열들이 가져가자 이때 참여했던 민족주의 계열이 다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좌익 계열의 그런 당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1938년도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민족혁명당 소속의 군대인 조선의용대라는 군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용들이 이끌던 사람이 바로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입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땅 안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국인 부대입니다. 자, 남의 나라에서 군대가 만들어진다? 말도 안 되죠. 그만큼 중국 국민당 정부의 배려가 있었다, 지원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와 조선의용대가 같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의 뭐 이렇게 공작 또는 이렇게 포로 신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가 이제 중일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여기
중국 대륙까지 막 쳐들어온 그런 상황에서 조선의용대가 결성이 되고 조선의용대가 바로 중국 국민당 정부와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상대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흘러서 이제 40년대 초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하이 한번 찾아보세요.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윤봉길 의거 이후에 여기저기 국민당 정부와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와 겹치기도 합니다. 자, 1939년부터 45년 독이일 이 추축국 영프, 소, 미, 중 등등등이 연합군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전쟁이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먼저 이제 항복을 하고 일본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40년대 중반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5년의 상황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하에서 충칭으로 임시정부가 옮겨가고 나서 김구가 임시정부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독립당을 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광복군을 결성을 합니다. 와, 이걸 통해서 이제 임시정부의 노선이 외교론에서 무장투쟁론으로 조금 바뀌게 된다. 이런 느낌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편 지금 선생님이 띄운 요 한꺼우 있죠. 한꺼우. 이 한꺼우에서 이 조선의용대가 결성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선의용대가 이 조선의용대원 중에서 좀 너무 이렇게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중국 국민당 정부 이렇게 너무 일본군이랑 싸우는데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 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싸울래 하면서 상당수의 조선의용대원들이 중국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중국延安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조선의용군을 결성을 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한국인 이 사회주의자들이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용군이 조선 독립동맹의 소속의 군대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고 이 조선의용군은 나중에 우리 해방되고 나서 북한 인민군의 시초가 되는 그런 군대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모든 조선의용대원들이 다 조선 이게 예난 지역으로 이동했던 건 아니에요. 특히 의열 단장이자 조선 의용들을 이끌고 있었던 김원봉은 뭔가 약간 좀 찝찝한 거예요. 뭔가 기분이 쎄해. 그래가지고 남아있던 조선 의용대원들을 이끌고 임시정부 소속의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 되게 복잡한데 중간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이동했다. 한국 독립당과 한국 광복군을 만들었다. 한편 중국 예난 지역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조선 의용대원 중에 상당 부분은 요 예난 지역으로 가서 조선 독립동맹 밑에 조선 의용군이 되었다. 이게 나중에 북한 인민군이 된다. 남아있던 조선 의용대원들은 김원봉이 이끌고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 한국 광복군은 나중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국군의 시초가 된다. 뭐 요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안타깝죠. 북한과 남한 우리나라가 갈라져서 싸우게 되는데 사실 이 군대의 기원을 보면은 같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넘어갈게요. 한국 광복군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함께 미얀마와 인도에서 합동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미얀마 인도 전선 또는 인도 미얀마 전선이라고 하죠. 자,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로 들어가서 우리 손으로 일본군을 몰아내는 것. 그게 바로 국내 진공 작전인데 D-Day보다 일주일 먼저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실제로 이 국내 진공 작전이 실행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김구가 굉장히 안타까워했었죠. 자, 어쨌거나 한국 광복군, 그다음에 조선의용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 될 것이고 차이점은 먼저 이런 활동들의 내용이 되겠죠. 일본이 이제 망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독립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는가? 아하, 이렇게 건국을 합시다. 세 가지가 균등하게 이 건국을 해야 됩니다. 라면서 건국 강령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조소왕의 세 가지가 균등해야 된다라는 사상을 삼균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균주의의 바탕에서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죠. 한편 일본이 망하기 직전에 경성, 지금의 서울이죠. 여운형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조선 건국동맹을 이제 만들어서 독립을 준비를 하고요. 일본이 항복한 직후에는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이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40년대 세계의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 독립동맹, 그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다. 군대가 있었다. 조선 독립동맹은 조선의용군을 갖고 있었고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갖고 있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밖에 없지만 다 이렇게 나머지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 건국동맹에서도 각각 건국 강령을 발표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공화정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왕을 세우지 않겠다. 여기 공통점이고요. 주요 산업시설을 국유화할 것이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공통점.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공통 목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차 세계대전 중에 강대국들이 모여서 크게 3번에 걸쳐서 국제회담을 열게 됩니다. 순서대로 카이로, 얄타, 포츠담, 카얄포 이런 회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만 좀 정리를 따로 하자면은 카이로 회담에서 최초로 한국의 독립이 언급이 됩니다. 두 번째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정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소련은 독일이랑 싸우고 있었거든요. 유럽에서. 근데 소련이 나라는 가로로 상당히 길죠.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일본군이랑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럽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너네 이제 군대를 돌려서 일본이랑 좀 싸워라라고 이제 합의가 됐던 게 얄타 회담이고 여기서 이제 포츠담 회담으로 또 이어집니다. 한국 독립이 재확인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을 향해서 니네 무조건 항복해라. 안 그러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라고 이제 했던 것이 포츠담 회담입니다. 일본이 항복 안 하죠. 그래서 정말로 재미없는 일이 벌어지죠. 바로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게 됐던 게 1945년 8월 15일 일본에게는 패망의 날, 세계사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 중국 입장에서는 중일전쟁이 끝난 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광복한 날. 이렇게 같은 날인데도 각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12시간에 걸쳐서 일제강점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주제가 좀 되게 복잡했을 것 같은데 천천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시기 순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에서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그다음에 공통 목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로드맵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 통치 방식이 세계 시기별로 조금씩 달랐다. 우리 저항도 달랐다. 국내와 국외도 달랐다. 의열투쟁이 있었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노트에 이미 정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이제 4단원에서 보겠습니다. 안녕.